네, 첫 번째 코너는 1번지 똑똑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는 시간인데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조금 늦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올 때까지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예, 너무 좋습니다. 순천은 확진자 혹시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어제 하루는 4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천 당협위원장이라 다 깨고 계시는구나. 아니 뭐 문자가 오니까요. 예, 4명이면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네. 이런 경우에 위중증 환자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순천이나 승주 또 이런 농촌일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순천은 그 순천의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비율이 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수산단이나 뭐 광양에 포스코 같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전남에 몇 안 되는 진짜 일자리가 그래요.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으로 가면 대부분 정말 고령층이십니다.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전남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나오고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만은 전남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도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래요. 점은 분명히 걱정이 됩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에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사실 지난 총선 직전에 내려갔으니까요. 이제 한 그전에는 1년 어디에 살다가? 그전에 서울에 살았었습니다. 서울에. 원래 네. 고향은 대구라면서요. 네, 제가 뭐 대구에 살다가 뭐 부산에서 좀 살다가 이제 제일 오래 산 건 사실 서울인데요. 대학교 때 올라와서 계속 서울에 살았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총선 직전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순천 살았습니다. 혹시 순천에 내가 가서 살고 순천에서 한번 정치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살기가 좋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호남에 출마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광주, 목포, 순천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예. 아니, 그렇다고 광주, 목포가 살기 안 좋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순천은 또 전통적인 교육 도시고 예. 제가 아기가 이제 6살인데 이제 이사 내려오기 전에 가족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좀 돌아도 보고 하니까 아기 키우기도 너무 좋고 그래요. 또 도시 자체가 진짜 너무 이렇게 순천 살기 좋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요 낭만적인 도시고 예. 서정적인 도시여서 저희 장인 장모님도 오케이를 하셔서 이제 순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순천 좋은 게 3가지예요. 예. 첫째는 이름이 좋아요. 음, 순할순 하늘천, 순천자는 흥하고 그렇죠. 역천자는 망한다. 이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이랑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천하람도 예, 그러네요. 그리고, 예, 제가 요새 순천하람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볕이 좋아요. 네. 순천은 참 따뜻해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광양이라는 이름도 볕이 2개나 들어가지만 순천도 참 볕이 좋다. 맞습니다. 셋째는 음식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제 광주지만 저는 순천 갈 때마다 여기 참 나중에 여기서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 실제로 광주에서 은퇴하셔서 굉장히 많이 사세요. 저도 이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경남에서도 진짜 많이 오시고요.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 일단 기후가 온화하고 자연재해 걱정이 사실 없고 예. 또 겨울에도 훨씬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정말로 만족하고 사십니다. 전원주택의 어떤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네, 저는 그러면 사실-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KTX의 뭐 VIP 고객이고요. 저는 사실 그 연고가 사실 순천에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열어서 굶어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의 그 블루오션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전남에는 순천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이 대부분 민주당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송 같은 걸 저한테 많이 갖다 주세요. 오히려 지자체랑 이렇게 좀 뭐랄까요 결어야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도 굶어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또 뭐 잘 지내고 굶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그러면은 요일을 정해서 서울 순천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제가 월수금 오전 뭐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는 서울에 예. 주로 있고요. 예. 화요일 목요일 주말 이렇게는 순천에 있고 아.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 국회의원 시절에 금기원래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귀향했다가 월요일 날 서울 올라온다. 네. 그 말을 두고 썼는데 더 자주 가시네요. 예, 저는 사실 그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가족이 순천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들도 6살이고 예, 아들
보려면 매일 가고 싶은데 예. 또 방송에서 불러주실 때 또 방송도 나와야 되니까 예.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광주, 전남, 전북 이런 데 직접 와서 사는 것과 먼 데서 보는 것과 상당히 다르지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영남과 호남이 뭐가 많이 다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른 걸 잘 못 느끼겠고요. 뭐 배타적이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순천은 특히나 저를 찍어주시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정말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좋고요. 제가 다만 직접 와서 경험해보길 너무 잘했다고 느끼는 지점은 제가 수도권이 됐든 영남이 됐든 주로 대도시에서만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새 고령화다, 뭐 저출산이다 얘기 많이 하지만 와닿지가 않잖아요. 서울은 젊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중형 사이즈의 도시에 내려와서 도시적은 잘 있습니다만 읍면에 돌아다녀 보면 진짜 한 집 건너 두 집이 빈집이고 청년회장님 뵈러 왔다 그러는데 진짜로 68이신 분이 나오시고 그러거든요. 이게 6시 내 고향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정치를 길게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좀 지역 균형 발전이나 특히 중소도시의 그 삶 이런 걸 안 거 자체는 저한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픈 부분들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18 망언했을 때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또 주변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그 말이 아픈 상처가 돼서 박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그랬을 때 왜 두 번 상처를 받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18을 겪은 세대도 아니고 뭐 여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전남에 와서 살면서 작년 5.18에 이제 한 2박 3일 정도 좀 길게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으로 굉장히 큰 인형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저도 그 행사 뒷줄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반대쪽 차선은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한쪽 차선만 막고 하는데 반대쪽 차선에서 버스에 타고 계시는 분들 택시 기사님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게 저희 세대는 정말 책으로만 본 일이지만 고작 40년 된 일이고 20살 때 친구들 가족들이 다치신 분들이 이제 고작 환갑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네, 이 아픔이 참 현재 진행형이구나. 이것도 저도 조금이나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을 또 당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요.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을 존중하냐 안 하느냐는 상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국민의힘 그 전신 정당들이 우리 광주 전남에서 비상식의 정당, 도저히 찍어줄 수 없는 정당에 머물러 있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5.18을 존중하는 상식의 정당으로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물론 그 전에 YS의 업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책 대결을 하고 정말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어떤 정상적인 경쟁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좀 그 이상한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이 하는 바람에 그 시계가 좀 뒤로 간 것 같아서 저도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 얘기를 해봤는데 청년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천하람 위원장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예, 제가 라디오라서 노안인 게 티는 덜 나겠지만 36입니다. 36. 예. 36이면 흔히 말하는 이제 2030 세대, MZ 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요즘에 보면 이제 물론 이번 대선이 MZ 세대가 승패를 좌우할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아마 MZ 세대가 누구를 찍느냐에 좌우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사실은 지금 4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정치적인 코호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결말도 있을 거고요. 민주화 운동 세대라는 걸 또 공유하는 게 있죠. 반면에 60대, 70대 같은 경우는 산업화의 그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산업화를 봤던 그 예. 인상이 참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마치 지역 감정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공고한 당에 대한 지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적으로 봤을 때 부동층 내지는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게 2030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요. 2030에 대한 그런 얘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봤지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면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경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과 1번지 똑똑 진행하도록 하죠.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1번지 똑똑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이재명 캠프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이경 부대변인 좀 늦게 오신 덕택에 천하람 위원장 아주 재미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내용 한번 두 분하고 살펴보고 싶은데요. 가급적이면 이번 선거 좀 정책 대결이 됐으면 하는데 마침 두 후보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건 게 있어서 한번 좀 짚어보지요.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폐지 검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국토보유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이경 부대변인? 우선은 우리가 자산이 불평등한 지금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대로 계속 자산이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저부담 저복지 시대에서 중부담 중복지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예. 이런 겁니다. 그럼 이 증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우선 출발을 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국토보유세라고 하면은 국토를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에 똑같이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그 세금 고지서가 몇만 원, 몇천 원 나온 것도 되게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시뮬레이션을 2017년부터 국토보유세 전 국민이 다 부과했을 때 돌려본 결과 다시 국민이 돌려받는 국민들이 90% 이상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이거든요. 세금은 그러면 국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 걷어가지고 90%한테 돌려준다 이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은 전 국민한테 다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국민이 90%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구체적인 계산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후보자 입에서 나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언급해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그러면 같고요. 이경 대변인은 네. 이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만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담 중복지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 OECD 국가에서 30% 복지가 이루어집니다. OECD 그러니까 그 GDP 기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1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늘려야 하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 직업 구조가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만큼 급여를 벌 수 있는 시대가 적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변화는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그러면 1주택자, 2주택자,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저는 상당히 잘못됐던 점이 그 1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주택자라고 해서 약간 옥세를 재어놓는 것이 조금 문제인 것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수도권에 집이 있으면서 지역에 1주택이 하나 더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국토보유세 같은 것도 땅 넓이 가격 기준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지금 종합부동산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큰 실수다 이렇게 생각이 자, 드는 거기까지 것이요. 합시다 일단. 네. 예, 종부세 설명 듣고 비판하기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네.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제도일 수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유권자가 생각할 때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공약과 세금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공약 중에 어떤 게 더 어필하겠어요? 물론 어필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 예. 축소하겠다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세금 걷어서 다시 나눠줄 거면 세금 뭐하러 걷냐. 예. 그리고 복지 예산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토론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의 이것이 제대로만 설명이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알겠습니다. 무조건 선거 홍보안이라고 나 세금 다 걷지 않겠다, 세금 내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이 98%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앞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길게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은 국토 보유세 이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취지 자체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라는 게 공익성이 크죠. 한정된 재화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금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제안하시는 방식은 국토 보유세를 대략 한 30조 내지 50조 정도를 전체 국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걷어서 이걸 다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라는 말씀이시고,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사람들까지 이제 그 돌려받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한 90% 정도 되는 국민에게는 이득일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소득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우리 재원의 효과적인 방식인가? 물론 4차 산업혁명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하면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세무 전문가들도 그러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경우에 재산세나 종부세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재산세도 걷고 국토보유세도 걷는다라고 하면 헌법상 이중과세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중과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 보면 10%의 국민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90%인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받을 거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와 국민들을 뭔가 10대 90으로 좀 나누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네, 10대 말씀하시죠. 90으로 나눈다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종합소득세 얘기하셨잖아요. 종합소득세 내는 국민이 2%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98% 내고 싶어도 내지를 못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네, 종합부동산세예요.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2020년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1.28%가 종합부동산세를 냈고요. 그중에 1%도 안 됩니다. 0.72%가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가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종합부동산세 이거 내리겠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2021년 기준으로 2% 국민이 내는 것인데요. 이 2% 국민을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세 이런 것을 지금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불로소득으로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내는 세금은 종합세 같은 경우는 내리는 거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한다. 그러면서 복지는 줄인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더 보호하고 나누는 것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종부세를 내는 게 몇 %냐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중요하지요. 아주 극히 일부만 내는데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제가 집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도 안 내고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야 된다는 주장도 당연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종부세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1가구 1주택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인데요. 내가 꼭 우리 집이 올라라 한 게 아니고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시는 분들, 특히 소득이 없다 보니까 빚을 내서 세금 내야 되냐 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분들이 1%인지 2%인지 아니면 10%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부당한 어떤 그 세금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지금 양도소득세
를 차라리 너무 좀 낮춰주면 집을 팔고 그러면 좀 외곽으로 나간다든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양도세도 중과하면서 보유세도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말씀 하는 주신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예. 거래세, 양도소득세 내려야 된다는 거 저도 거기 적극적으로 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거래세 같은 경우는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가구 그러니까 노후에 주택 1주택자 그 종부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50세의 집을 사서 10년을 가지고 있는 60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원 아파트를 가진다고 쳤을 때 종부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만 원입니다. 1년에 25만 원이에요. 이게 그렇게 세금 폭탄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60세라고 생각했고 10년 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70세고 20년 보유라고 한다면요. 종부세가 10만 원 초반대로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금 폭탄이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종합부동산세 82%가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대실 때 노후에 1주택자라는 그 논리는 정말 이거 국민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 논리는 더 이상 안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꼭 마지막으로 저도- 네. 마지막으로요. 천하람 위원장 얘기 듣고 이거 마지막 할까요? 짧습니다. 네. 지금 건강보험도요.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료가 지금 자리를 잡고 전 국민이 다 이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예. 전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는 건강보험 그런 정책이라는 거 지금 모든 시작점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좀 인상돼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급격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부분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꼭 서민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세입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도 무조건 그걸 다 깎아주자 종부세를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장기 과제로 검토하자고 하고 있고 특히 은퇴하셔서 소득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 유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다 세금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조금 내리자. 그 얘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만약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세수가 감소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쓰임이 어디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런데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액 다 지역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발전의 격차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합부동산세가요. 지방으로 가서 지역 간의 불균형,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지금 쓰이고 있는데 예. 이것을 지금 줄이겠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종부세 폐지로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그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얘기로 공시지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좀 굉장히 급격한 세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과세 유예제도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관계에서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하자 이런 단계입니다. 제가 급하게 띄워오니라고 자꾸 목이 메어서 헛기침을 해서 죄송하고요. 예. 종부세 다시 짧게 종부세 98%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유세는 90% 이상 국민이 이득을 보십니다. 네. 사실 세금 문제가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치 기술적인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 필요하지요. 오늘 그래서 좀 짚어봤는데요.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납세자의 권리, 책임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얘기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